택시, 그 다음에 버스, 언제 국영화가 될지 몰라요. 특정 기업들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국영화 할지 모릅니다. 지금.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 나라에는 처음에는 좌익 정권과 제휴한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이야, 처음에는 힘이 약하니까 우파와 연대를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처음에는 좌익 세력과 제휴한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좌익과 우익 제휴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DJP 연합, 충청도에 뭐 멍청도입니까? 충청도의 DJP, 충청도 맹주인 김종필 자민련이죠. 하고 김대중 정권하고 김대중 당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DJP 연합 정권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김대중 씨가 DJP 연합한 이후로 저도 기억나는데, 나의 사상은 난 사상검증 끝났다. 왜? 과거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총재가 내 사상와의 연합을,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DJP 연합을 했기 때문에 내 사상 검증을 하고 한 거라 이야기예요. 김종필 총재가 나 김대중의 사상 검증을 에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땅땅땅. 그래서 사상 검증 끝났습니까? 김대중의 사상 검증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북한에 5억 달러를 갖다 줍니까? 어떻게 5억 달러를 주고 평양에 가는 겁니다. 간 겁니까? 그 노벨 평화상 결국 5억 달러 주고 산꼴이 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합시다. 참.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책임지다 그랬습니다. 그 책임졌습니까? 지금은 무도배가 있죠. 현 정원에. 그래놓고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졌어요. 김대중 씨가. 그 북한에 간 5억 달러. 김정일이가 그 5억 달러를 가지고 뭘 했어요? 예? 공산 정권이 주민들을 더 억압하고 체제 유지 비용과 핵무기 개발하는데 그거 썼을 거 아닙니까? 5억 달러가 장난입니까? 껌값이 뭐예요? 예?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DJP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1차 좌익 정권을 등장시킨 겁니다. 예? 월간조선에 인터뷰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제일 존경하는 거는 김유신, 통일신라시대 김유신이라고 한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쓰고, 보수파 쪽에서는, 이 사람, 김대중 씨가 통일신라의 정통성을 지적하고, 김유신 장군 리더십을 존경하니까 이 사람도 보수 맞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상 세탁이죠. 그 인터뷰 통해서. 자, 1차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DJP 연합을 통해서. 좌익 우익과의 연대를 통해서. 힘이 약하니까. 그 다음 단계에는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연합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 단계는 좌익과 좌익과의 이 연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좌파 우파 연합인데, DJP 연합인데, 두 번째 정권은 좌파와 좌파끼리의 연합 정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1번 일루수가 좌익이 일루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파끼리 해가지고 2루로 보냈죠. 야구로 말하면 1루까지 간 게 김대중 DJP 연합이고, 2번 타자 2루로 간 것이 노무현 정권 때 아닙니까? 좌파들 다 시민단체든지 좌파들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자리 배분해가지고 좌파들도 여러 가지 당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대를 통해서 얽어매가지고 결국은 좌익들을 2루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2루타에서 2루로 간 좌익이
사치 하면서 괴밀 위기에 빠졌었죠.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나가지고 검찰 수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박연차 사건하고 뭐 시계 같은 논두렁이 버렸네 어쩌니 해가지고 예? 박연차 사건이 터져가지고 검찰이 수사가 들어왔는데 검찰에 출두하는 바로 그 새벽에 새벽 5시입니다. 봉화마을 그 꼭대기 부흥이 마을에 올라간 뭐 경호원이랑 같이 갔습니까? 갑자기 자살 사건이 뛰어내리는지 어떻게 미끄러졌는지 자살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 화장했죠. 화장했는데 진보 세력이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게 부도덕하다 해가지고 비윤리적이게 부도덕하다 부패한 정권으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걸은 것이 전두환 노무현 5060 세력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파 군부 세력들이 완전히 부패했다 해가지고 프레임이 걸렸는데 문재인 노무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인철 사건으로 해가지고 비자금 문제를 해가지고 뭐 논두렁이 시계 문제를 해가지고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가지고 엄청난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비리 사건이 터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좌익의 위기. 좌익이 괴멸될, 도덕적으로 괴멸될 위기의 상황에 취해버린 겁니다. 그때 봉화마을에서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죽은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같이 뭐 경원에 갔으면 경원한테도 어떻게든 자초지종을 물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살됐다 이래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제 기억에도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울음받아요. 경복궁이든 뭐든지 익산역, 부산역에서든지 노란 리본으로 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노란 리본으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애통하다 해서 자살에 거기서 이제 자살의 미학입니다. 자살하면 모든 잘못이 덮어지게 될 거예요. 옐로우 리본. 그 세월호 사건에서도 노랑 색깔의 리본이 있었죠. 애도하는 노랑 리본. 근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자살해서 그랬을 때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뛰어내렸겠느냐. 참 안 됐다. 전국에서 애도 물결로 해가지고 리본을 해가 역이라든가 기차라든가 해가 난리를 없었대. 몇만 명이 서울 시청학강당에서 거기서 노랑 리본으로 범벅이 되고 울음에 잔치를 벌이고 생방송을 하고 난리를 떨었죠. 그리고 그분 제가 알기로는 그건 화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검을 안 하고 화장을 한 거. 모든 의문사는 어떻게 됩니까? 화장 처리해버려요. 화장 처리. 꼭 화장해야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때 한게 그 안희정이가 미투 사건을 얽힌 그 안희정 청정도 지사했지 않습니까? 안희정 씨가 미투 사건에 지금 연결돼가지고 지금 팽당했는데 그때 뭐라 했느냐? 검찰 수사가 들어갔을 때 박연차 그 비자금 문제를 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 수사할 때 좌익이 뭡니까? 이제 우리 좌익 그 패족 위기에 몰렸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주사복 운동권 세력의 패족의 위기에 몰렸을 때 화려하게 컴백, 정치적으로 부활을 하도록 유도한 그 사건이 봉화마을에서의 부흥이 바위에서의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그 검찰이 어마어마하다가 더 이상 수사도 못하고 덮어버렸죠. 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수사가 덮어진 거예요. 어떻게 울음바다로 해가지고 온통 매스컴으로 해가지고 난리 법통을 떠는데 수사를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총동원령 내리고 울음바다 총동원령이 내렸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패족 위기에서 운동권 주사파 세력들이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우리가 거기서 기사회생하게 된 것이죠. 제 말 틀립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살하면 모든 문제가 덮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되는 겁니까? 부정이든지 뭐든지. 응? 지금 대장동 게이트 저거 어쩔 겁니까? 저것도 누가 하나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 무슨 뭐 자살하면 모든 게 덮여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그렇다는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박 시장도 뭐 자살로 해가 이렇게 됐는데 뭐 덮어버리고 죽으면 다 그래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캐야 될까요? 자, 그래서 좌익끼리 연합 세력이 들어섰다 하는 것이고 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컨퍼런스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공산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이야, 이 참. 그러면 3번 타자가 세 번째 좌익 정권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아닙니까?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민주 정권입니까? 진보 정권입니까? 그 주사파들이 쫙 들어와 있잖아요, 처음에. 그럼 주사파로 해야지, 어쩝니까? 그냥 레프트윙 정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갈 때, 그 운동권들의 숫자, 운동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죠. 더 부구죽죽하게 한 세력들이 청와대 점점 더 비서관이다 뭐다 해가지고 점점 박혀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그럴 때 이거는 뭐예요? 완전한 공산 정권이 들어선다고 얘기는 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완벽하게 다단계 공산화 지금 일보 직전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5년짜리 임기만 아니면 끝나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4번 타자, 죽을 사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죽여버리는 이재명 씨가, 이재명의 사상적인 것이 문재인보다 더 불구죽죽하면 불구죽죽했지.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2017년에 이재명 지사가 쓴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 혁명하라. 그 책에 보면은 노동자 농민들의 세상이 만들어져야 된다. 대기업 재벌들 해체시켜야 된다. 경영권 빼뜨려야 된다. 노동자 참여해야 된다. 남북한의 평화해야 된다. 4등 문제. 그리고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DMZ 가가지고 화려한 평화쇼 했죠. 유엔 제재에 관계없이 북한의 유엔 제재를 풀고 남북한 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 했죠. 그 1000몇 명이 더불어민주당 가가지고 DMZ 쪽에 가가지고 평화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북한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나를 지지해달라. 김정은, 김여정 자매에게 북한에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북한이 나를 지지해 주소서. 화끈하게 도와주겠다. 제재를 하든지 말든지. 지금 휴전선은 완전히 뭉개져 있습니다. 완전히 뭉개져 있습니다. 탱크벽, 방어벽 무너졌죠. 전투사단 해체시켰죠. 수십 개의 초소 다 뭉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발사라든가 공격해 올 때 그런 감시망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NLL 거기에 완전히 지금 무장 해제돼 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있는 인천 앞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한강 하국독으로 간첩이 들어와도 북한의 간첩선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지뢰 다 없앴지 않습니까? 지뢰. 북한 이제 철도까지 깔아주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지금 내려오고 싶어도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왜 못 내려오느냐? 여기 이제 유엔군 평택에서 미군이 있고, 예? 유엔군 사가 있고 평택에 미군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석유, 탱크가 석유가 있어야 쳐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기,
중국한테 뭘 식량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걸 받아야 쳐내려오는데, 무기하고 식량을 소련하고 이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그걸 좀 지원해주면 6.25 때처럼 확 한번 283파도 내려오겠는데, 사는 평택의 미군, 예? 그 다음에 식량 무기 이게 원활하지 못해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 말씀은 지금 북한은 지금 고속도로 깔아놓은 건 마찬가지죠. 태그 방어복하고 지뢰까지 다 해체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그게 주사파 정권의 핵심입니다. 그 대개문들이 지금 우리나라 41% 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당선되고 지금 인기가 뭐 30%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0명에 3명이 일했다는 거는 이 사람들 머리통에 뭐가 들어갔냐 이야기예요. 뭐가.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명칭은 차라리 더불어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꿔라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종북 용공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꽉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꽉. 그래도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대한민국은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간 거라 이미 망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좌우의 대결이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세력과 나라를 지키려는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 대개문들이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겠다는 세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가리 깨져도 이재명이라는 거로 대결이로 지금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로당하고 박헌영이가 제가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일제시대하고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박헌영과니까 가관이에요. 독립운동 했던 세력 중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6.25 전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보로 갔죠. 남로당 박헌영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 세력들이 어찌 됐어요? 대한민국을 폭동, 반란해서 대한민국을 아주 건국하는 당시에 대한민국을 그토록 못살게 군 폭동 반란 세력인 박헌영과 그 남로당 세력들이 북한에 간 사람들, 그 지식분자들 있죠. 공산주의 지식분자들. 다 어찌 됐어요? 1959년도 정도 될 때 완전히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광부 유배되고 처형시키고 주모자들 처형시키고 지방에 자천시키고 아우지 탄광해서 자식들 고생시키고 남쪽에서 올라간 남로당 세력들 어떻게 비참하게 토사구팽 당하고 처참하게 죽었는지 그 기록을 모릅니까? 지금 남쪽에 있는 좌익분자들, 네? 주사파들, 운동권들 그렇게 북한에 충성맹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었을 때 북한에서 놔둘 것 같아요? 이용식, 남로당과 박헌영 세력들 북한에 김일성이가 하나씩 한 사람씩 가족이 몇몇 처형하는 거 그 기록 몰라요? 모르는 병신이에요. 모르는 병신이라. 나라가 지금 이 꼬라지로 됐어요. 저도 언제까지 여기 유튜브 틀면서 나라 살리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력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력이.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죽자사. 그래서 죽자사 하는 겁니다. 나라 꼴이 이래 됐어요. 이 꼬라지요.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공산정권이 들어선다 그래요. 지금 이재명이가 국감에서 설축 앉아 있는데 참 꼴불견해요. 증인 채택해라는 150명도 한 명도 증인 채택 안 하고 성남시 쪽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니까 국힘당 쪽에 자료를 줬습니까?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국감을 하냔 말이야. 이게 면접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럼 국가 왜 해?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짜고 친 고스톱 아니고 뭐예요 이게? 예? 이준석이 당대표 뭐 때문에 했어요? 36살짜리가 장가도 안 갔죠?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고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아. 왜 설쳐? 깜도 안 되는 인물이. 기가 찬 거예요. 되는 과정도 미스테리요. 될 수가 없는데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응? 참 기가 찬 것이, 기가 찬 것이라. 능력도 없고 깜도 안 되는데 당대표 돼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지금 듣고 있고 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호호호 하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새치 혓바닥은 잘 놀리지. 근데 한 일이 없어요 보니까. 왜? 깜이 안 되니까. 그 나이에 뭘 하냐 말이요. 그 나이에. 정치라는 게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륜과 경험과 지식이 아울러져가지고 시간과 나이가 한참 지나야 이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설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도전이도 정치한다고 설치다가 38, 9에 사형 맞고 죽은 거 알죠? 정도전이. 젊을 때 너무 설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참 기가 막히네.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좌익의 세력은 확대되고 그들의 도전은 강해지는데 우익은 무력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우익이 더 무력하다면 시간이 가서 기성세대가 은퇴하고 오늘의 젊은 세대가 우리 주도 세대가 된다면 그러한 각 단계의 좌익정권 등장을 무엇으로 막겠는가? 이야, 제가 내일 모레 70곡에 넘어가는데, 예? 이 지금 임종석이다 뭐 내가 80년대 운동권들, 저보다 한 10년 젊은데, 이들이 정권 지금 잡았잖아요. 386, 586 됐잖아요. 이들을 방치해가지고 주사포 정권 등장하고, 이 주사포 정권이 뭐예요?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몰래, 국민 몰래, 무엇을 어떻게 갖다 바치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갖다 바치는지. 기가 막히냐. 응? 이 8089 세대들, 80학번 90 세대들, 동부연합이다, 뭐다, 주사파들, 운동파들, 한창 나는 50년대 세대들, 이거 방치, 그걸 잡았는데, 지금 나라 꼴을 어떻게 하시오? 돼가지고 망하는 거는 또 몰라요. 우리나라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 남쪽이 망하면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북쪽의 공산주의 세력, 중국의 공산당 세력들이 남한에 지금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공산화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를 그래 마스크 끼고 내 살겠다고 지금 난리통인데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코로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응? 어떻게 마스크 잘 끼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고 살아남을까? 여기 눈이 빨갛게 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요.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lso.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내 개인적인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대학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만 살겠다고 코로나 열심히 제가 버스 타고 전철 가면 코로나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코로나 이거 막 듣기쇼 막 눈이 벌겋게 달아들어요. 마스크 열심히 끼라고. 좋아요. 그게 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게. 이? 코로나가 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참 이게 참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미쳐 돌아가요. 코로나 안 걸리가 미쳐 돌아가요. 그게 다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래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서는 예? 지금 이 선전을 좀 제가 우리 공화당 선전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우리 공화당에서는 유튜브 듣고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다음에 뭐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공화당에서는 위드 코로나 응? 자영업자 살리기 본부 자영업자는 살고 싶다. 인원 철폐 제한 시간 제한 철폐 이거 해야지요. 코로나 걸리는 거 2년 됐는데 코로나 걸리는 거 뭐자란 말입니까? 하다가 코로나 같이 가자. 걸리면 약 먹고 안 걸리면 말고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위드 코로나 실시해야 합니다. 그거 옳은 말 아닙니까? 제가 우리 공화당을 선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도 기가 차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우리 공화당의 좋은 정책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자영업자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을. 왜 그들이 자살해야 됩니까? 왜? 참. 이거 한번 봅시다. 코로나로 죽는 분들이 아니라, 방역 실패로 자영업자분들의 몰락으로 인한 삶의 고통 때문에 죽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경제 실패로 자영업자를 죽는 것이 더 많다.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최근 자살한 자영업자 수가 22명입니다. 이 코로나 죽은 것보다 더 많아요. 코로나 그렇다 해서 당장 죽진 않아요. 몇 달 걸리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제가 좀 이거 들으면 절대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최근에 16군데의 재래시장 장보기를 하면서, 시장을 돌면서 자영업자를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자영업자들이 여기 자살해가지고 죽어갔는데, 우리 당에서 지금 묵념을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 외식업지에서 여기 나와 있죠. 응? 코로나 걸려 죽나, 빚 쌓여서 파산하나, 죽기는 마찬가지. 이야, 이거 참 보통 비참한 문제 아닙니다. 코로나 죽으나, 빚 쌓여서 경제 파탄, 장사 안 돼서 파산되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코로나 문제로 해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하라, 뭐 4명 3명 해서 몇 시까지 하라, 이 공산당 그것도 아니고, 이거 좀 굉장히 지나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더 늦기 전에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22명의 자영업자가 자살했다는 거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한번 볼까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자영업자들이 66조 원의 빚을 떠안고 45만 3천 개의 매장이 폐업되었다. 소상공인 연합회 비대위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66조 원의 빚에다가 45만 3천 개의 매장이 폐업되었다는 겁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이래 해서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의 위드 코로나 정강정책을 소개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 좋은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당이든지. 응? 뭐 당을 떠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 스마트폰에 우리 공화당 이야기를 안 하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만 하다 보니 그래 됐어요. 이 자익정권 4번 타자, 4번째 자익정권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단계는 완료가 됐는데,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 입에 발렸어요. 거짓말이. 어떻게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느냐 이야기예요. 그렇죠? 친형이 아마 화병을 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사랑이라고 이재명 지사 골수 지지자였습니다. 시민단체 한 여성인데, 그 사람을 15시간 동안 경찰이, 성남시 경찰서면 경찰이 그 짓거리 해도 되겠어요? 15시간을 정신병자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금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25명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는 게 유튜브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무슨 짓거들 사인해가지고 저 사람 정신병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공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성남시인지 경기도인지 정신병으로 쳐넣을 수 있는 행정력이 지금 발동되는 그 행정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의 멀쩡한 우익인사들 자기한테 대드는 우익인사들 고소고발하거나 고소고발 해놨는데 저 사람 정신병으로 쳐넣어가지고 사인하면은 대한민국의 우익인사들 정신병 지어가지고 쳐넣을 겁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성남에 있는 경기도 경찰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정신병동까지 강제로 쳐넣으면 경찰이 그 정신병원에 쳐넣는 이상으로 더 인권 유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의 경찰 아닙니까? 응? 그러면 이 김사람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왜 정신병원에 이렇게 감금되어가 이랬는가 해가지고 이 시장을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 경찰들을 고발을 했는데 전부 무혐의로 풀렸답니다. 그래서 김사장 씨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뭐니까? 경찰! 경기도에 있는 성남 경찰과 사법부,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법적 카르텔. 자기가 아무리 억울하다, 손해배상이다 해도, 경찰, 판사, 검사, 판사, 검사, 변호사, 꼼짝도 안 하고 무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거대한 마피아 조직처럼 이 법적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하는 거를 이건 대장도 게이트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대장도 게이트에서도 법조계 카르텔이 10년 동안에 철옹성처럼 딱딱 봐주기식으로 얽어맨 거. 자기가 야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그 2017년에 폐암이 걸렸던 친형 김재원 씨입니까? 자기 친형 회계사 친형과 김사랑이라는 이 이재명 씨를 도왔던 측근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면 이 대장도 게이트 어떻게 했을 거예요? 묻힌 거 아니에요? 우파들이 이거 들어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다가 자기들끼리 공정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씨가 만든 공정사회 이건 사기죠. 대한민국 혁명 해야 한다는 그 책에 보면은 노동자 농민들이 원하는 사회 성남 시민에게 그 몇천억 다 나눠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개발할 때 대장동 지금 성남시에 나눠준 게 뭐 없잖아요.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성남 시민들이 10년 이상을 뭐예요? 이재명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묻지마식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만들어준 게 성남시장 아니에요. 예? 묻지 말라고. 자기 호주머니 탈탈탈 털었는데 맹동 성남 이재명에도 미쳐가지고 지지를 해줬는데 자기 호주머니 다 털고 해가지고 지지를 해줬는데 이재명이라는 정체는 뭐예요?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주사파들 경기 동부연합으로 해가지고 폭력배들이라든가 깡패들한테 쫙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대통령 되겠다 그 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석기 경기연합 통진당 할 때 그 재판소가 8대1입니다. 그 김기수 변호사가 안 된다 해가지고 한 명이 마이너리티로 해가지고 8대1 재판이 됐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통진당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해가지고 법원에 넘겨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14개월 걸렸습니다. 14개월. 우리 태국분들 우파들이 이석기 통일당 빨리 재판으로 끝내라 했었지 않습니까? 너무 길다.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이거는 국가적인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통진당의 이석기의 반영모는 증언이라든가 이게 차고 넘쳤어요. 그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면 이석기의
관역행위라는 것은 다 드러나가지고 판결로 때려야 돼. 6개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14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것도 8대1, 김기수 변호사가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8대1이었지 않습니까? 14개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가 재판 심리 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여러분 좀 써주십시오. 몇 개월 걸렸습니까? Just 3 months. 3개월 만에 그 위중한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3개월 만에 땅 탄핵 8대0으로 일방적인 원샷으로 끝내버렸어요. 그것도 신임 탄핵 재판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정희한테 빨리 하라 해가지고 국론이 분열이다 어떠고 저떠고. 예? 3개월 만에 이 대통령이 그때에 최순실이 뇌물죄니 뭐니 해가지고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요. 원래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이런 거는 1심, 2심, 3심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이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최순실의 1심이 진행되는데 결론도 안 나왔는데 1심이. 근데 최순실의 뇌물죄인지 뭐 최순실이라고 정유라고 해가지고 1심이 재판 과정이면 그 결과라도 알고 나서 2심, 3심을 가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무슨 뭐 윤석열이가 뭐 박근혜하고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니 아니니 하는 것도 사법부 대법원에서 1심, 2심, 3심 결론이 끝나야 어떻게 됩니까?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이 걸릴지 1년 6개월, 1년 걸리면 대통령 임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탄핵의 재판 거래가 아니면 이렇게 3개월 만에 끝낼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예? 지금 그 누구니가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이가 형님 정신병원 입원시킨 적이 있다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소송이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게 해가지고 권순일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해가지고 때렸는데 나중에는 50억 클럽에 지금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이 탄핵의 8대0으로 완샷으로 끝냈는데 3개월 만에 졸속재판으로 이 기획 탄핵의 재판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든지 이재명 쪽이든지 탄핵 거래 의혹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대법원 판결에 이재명 씨가 무죄 판결하는데 50억 크럭이, 50억, 한 사람당 50억 크럭인데, 지금 국회에서 어제 열린 국감에 권순일 판사가 증인 채택하라 했죠. 국힘당에서. 증인 채택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 국감이에요. 그런 국감. 그러면 이것도 헌법재판소 8명의 판사들 새로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맨입에 되느냐, 맨입에. 3개월 만에. 이것이 기획 탄핵이 아니고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박한옥 이야기에서 2017년에 윤석열 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사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막 칼제비로 베다가 주사파들이 이야 윤석열 잘한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임명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되면요 정보를 갖다 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를 가만히 있어도 정보를 갖다 줘야 합니다. 기자가 갖다 주죠. 은행장 금강원이 갖다 주죠. 요체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 수합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직책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검사로서 자기 역할만 충실히 했다? 나는 정치 보복을 안 했다? 에? 나는 정치 보복을 안 했다? 열심히 검사로서 직분을 했다? 그렇게 과연 윤석열이가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주사파의 검찰총장 되려면은 얼마나 그 사람도 눈높이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하는데 윤석열이는 주사파에 충성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한 거예요. 누구에 충성한 거예요? 주사파들한테 그 자리 차지하려면은 보통 충성가 돼요? 어림도 없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그래. 자, 이 나라의 기성세대 우익인사들은 좌익 세력의 정치와 세력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성세대 우익인사들이 좌익인사들의 정치와 세력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가 김종인 씨 뭐 욕하고 싶진 않고, 김종인 씨가 경제민주화로 해가지고 무슨 87체제 헌법에 넣었다고 자랑도 하고 하는데, 독일 유학하고 전두환 정권 때 노태우 비례대표제로 해가지고 온갖 담으로 다 빨았잖아요, 양재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대위원장입니까 또 위원장 들어갔다가 또 인정을 안 해주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로 가가지고 문재인 정부 등장 개국 공신인데, 난 김종인 박사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주사파라든가 좌익 세력의 본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50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양지에서 있으면은 들어오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 운동권, 그러고 또 전북에 있으니까 호남에 있는 그 운동권 세력들의 이런저런 정치 세력의 어떤 정체라든가 이런 정보를 모를 리가 없죠. 나이가 지금 80이고 정치 원로인데, 정말 김종인 씨가, 그러니까 뭐냐면 좌익 세력의 정치와 세력을 김종인 씨 같은 정치 원로들이 50대부터 경제학 박사인데 뭐 공부할 시간이 뭐 있습니까? 전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래저래 했는데, 삼성을 위시해서 대기업들의 문어발 집중, 그래서 IMF 맞았다. 그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좋아요. 근데 민노총이라든가 정교조라든가 운동권 좌익 세력들의 정체를 김종인 박사는 국회의원 4선이나 하면서 온갖 정계의 단물만 빨았는데, 좌익 운동권 세력들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얘기예요. 그 민노총 폐가 엄청난데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어디 가서 자기 이권에 도움되는 것만, 자기한테 플러스 되는, 이해관계에서 플러스 되는 것만 끼우끼거리고, 대권 있는 사람들, 주자들하고만 끼우끼 미팅해가지고 밥 먹고. 이 우리나라의 그 체제 적폐 세력들, 정말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 그 세력에 대해서 김종인 할아버지 한마디도 말 없어요. 한마디도. 물론 세상을 그렇게 영리하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 플러스가 되죠. 근데 너무 얕게 살아. 그 대한민국 정치 원로들이 다 저런 식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또 안 당하려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대권 주자에게 끼우끼거리고. 김종인 씨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정치의 원로들이 다 자기 역할, 자기 목소리를 못 내니까 나라가 이 꼴이 돼버려. 예?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만 뺀들뺀들하게 미꾸라지처럼. 예? 기성세대의 우익인사들은 좌익 세력의 위장전술과 속물 리버럴리스트들의 오도로 인해 좌익 세력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우익 세력들이 좌익의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 좌익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계로 해가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 걸 몰랐다는 이야기요. 지금은 다 알지만 그 전에 뭐 했어요? 자료가 다 있는데. 특히 순수한 젊은이들이나 과격한 이상주의자들쯤으로 오해하고 있다.
임종석이가 누굽니까? 임종석이가 지금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는 다 나와 있어요, 이미. 80년대, 90년대에 운동권들 설친 자료라든가 이런 팜플렛 이런 걸 다 보면 그들이 민주화 세력이 아니고 주사파 세력이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 다 문건에 나와 있어요. 연구만 좀 하면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만 있으면은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몰라요? 게을러서 안 보는 것이지. 우리 사회에서는 젊으면 순수한 사람이면 잘못도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는 관념이 있다. 젊은 사람이 설치면 이거는 이상주의니까 봐주자. 화염병을 던지고 사람이 죽고 떼법을 해가지고 왕창 질서를 무너뜨리고 폭행을 하고 학교 수업을 못하고 교수들한테 대못을 박아가지고 수업도 못하게 하고 온갖 잘못을 저질러도 젊은이니까 순수하니까 너그럽게 봐줘야 된다? 80년대 90년대 운동권들 너그럽게 봐줘가지고 지금 나라 꼴 어찌 됐어요? 예? 바로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이 나라의 우익은 좌익의 정체를 잘못 알고 그들의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90년대 운동권들 젊은이니까 봐주자 해가지고 혁명 세력으로 해가지고 키워줘가지고 간땡이 커지게 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스카이 대학의 인류 정치학 역사 법학 교수들이 운동권 민주화 세력이 펌프질 해가지고 그들을 양성한 게 스카이 대학 대학가 아닙니까?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사회혁명 세력으로 해가지고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의 이론을 대학가에 논문을 뿌려가지고 선전질 해가지고 오늘날에 진지에 들어가가지고 해계문을 구출하게 문화 권력을 장악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게 하도록 충동질한 세력들이 누구예요? 인류대학의 지식인들 아니에요? 법조계, 법학 교수들, 사회학, 역사 교수들, 사회학, 정치학 한다는 교수들이 운동권들 펌프질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나라 이꼬라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나오면은 그런 지식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 2달이 지났습니다. 인류대학의 교수들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된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면 이 지식인들 난리가 났어요. 벌써 촛불 들고 난리가 났어요. 벌써 강화문 시상학관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난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핑계 좋네. 코로나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근데 또 내가 과거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못 가겠다. 그런 식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 소리샘님 들어오시죠. 민주님, 소리샘님 댓글 참 잘하시는데. 러시아에서 볼셰비크 혁명의 주역인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은 10대 말부터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해온 사람들이다. 10대부터 공산주의 이론에 미쳐버렸다. 이게.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가 5대 국어를 한대요. 5대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소련어, 한자. 박근혜이 말이에요. 박근혜이.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일제 때, 영어를 그러지 않았어요. 박근혜가. 10대부터 공산주의. 또 캄보디아를 공산화한 khmer rouge는 20, 30대를 지도그룹으로 하고 불과 13세의 어린 나이 소년들로 그들에게 추종하는 어린애들의 집단이었다. 어린애들이 무슨 젊거나 나이 어리거나 간에 공산주의자는 어김없는 공산주의자요. 젊은 좌익분자는
나이든 좌익분자와 다름없는 좌익분자인 것이다. 그 아래 좌익은 좌익이요, 우익은 우익이요 해야지. 좌익이 더 젊은 놈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좌익이라고 봐주냐 이야기예요. 10대에 벌써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들이 세계사에서 얼마나 많은데. 젊으니까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우리나라 좌익을 가볍게 알고 관대하게 대하기만 한다면 좌익은 기성세대 중심의 우익을 좌익 정권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그걸 했잖아요. 지금 좌익 정권 3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구매를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에 운동들 난리치고 도망을 갔는데 제가 누구라고 기억하지 않지만 MBC입니까? 그 도망친 학생운동한 이름 MBC인가 민주화의 영웅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리를 치고 튀었는데 민주화의 영웅으로. 방송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방송이. 제가 그걸 보고 야, 앞으로 나라가 어찌 될지 결국은 사고 쳤어요. 지금 그 당시 80년대 운동군들 총학생 회장 전대반 난리 벌리고 경찰 수배만 피워서 튀었는데 그 보도하는 과정에서 공영 방송에 뉴스 보도라든가 이런 특집 방송은 나왔는데 전대부 의장이 민주화의 영웅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90년대 우리나라 언론의 풍토였습니다. 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으로 또 들어가 있고. 캄보디아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우익 세력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khmer rouge가 나이 든 사람이었고 순수하지 않은 연령층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우익이 무너진 것이 이 khmer rouge가 오히려 나이 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읽어볼까요? 기성세대의 우익이 그들의 정체를 잘못 알고 자신들의 무력한 자세를 수습하지 못하고 잘못 대응했기 때문이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우익이 그들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의 좌익입니다. 젊은 세대의 좌익들의 정체를 잘못 알고 있고 그 민주화 세력으로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력한 자세를 수습하지 못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잘못 대응했다. 하다가 민주화 세력이 봐주라 해가지고 풀어매겠다는 거예요. 민주화 세력으로 풀어매긴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 그대로예요. 80년대 90년대에 캄보디아의 기성세대 우익들은 khmer rouge의 10대 소년병들의 총칼에 쓰러지면서야 비로소 공산주의는 젊다는 이유로 또 순수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khmer rouge의 올드 라이트 늙은 우익들이 캄보디아의 젊은 우익 좌익들을 이렇게 허허하다가 관용적으로 대주다가 봐주다가 풀어매기다가 캄보디아의 좌익들이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총칼로 캄보디아의 늙은 우익들에게 칼로 내밀어가지고 집단 처형을 시킬 때 그제서야 뭐예요?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골로 가는구나. 그때는 어떻게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개죽음이 되는데 이거 내가 공산당한테 당했구나. 그때 뭐예요? 이미 처형장에 자기 자신의 목숨이 모가지가 댕강 날아갈 때였다. That's too late.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이거 젊은 좌익 공산당원들 우습게 봤더니 내 목숨이 끝나는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늙은 우익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이거 그러다가 당한 거예요.
이제 이재명이가 나오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국감에서 한 태도 봤잖아요. 난 저렇게 뻔뻔한 정치는 난 처음 봤어요. 근데 이재명 좋다고 대결이 죽어도 대결이야. 좋다고 박수치고 미쳐 돌아가는 광고를 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꽤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좌익들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호호호 관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젊은 좌익, 양 레프트, 순수한 좌익, 퓨어 레프트, 순수한 좌익이 오히려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이 나라의 우익 세력은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늦었어요. 우리도 늦었어요. 정권이고 뭐 사법부, 지자체, 교육계 다 내주세요. 다 내주세요. 다 내주세요. 언론계 말할 것도 없고 사법계, 언론계, 군대 안 내준 데가 없어요. 그 진지에. 이제 다 뺏겼습니다. 빈털털이 되는데 어떻게 탈환할 거예요? 영화계 말할 것도 없죠. 영화계, TV 방송 프로까지 그거 다 장악했잖아요. 프로 내용까지. 지금 저 KBS니 MBC니 SBS에서 역사 다큐 하나 안 나오는 게 뭐예요? 방송 자기들이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자들한테 쌈박질하는 거, 여자들 목청 따는 소리, 고래고래 악 쓰는 소리, 드라마가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들이 방송들 자기들이 장악한 거예요. 그게. 네? 기성세대 우익이 이 나라 좌익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또 하나의 것은 그들의 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세력 과소평가해가지고 나라 이직이 된 거 아닙니까? 아, 민주화 세력인데 어떻게 민주화 하겠지. 이 나라에서 좌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88년도 이야기입니다. 88년도. 지금은 좌익이 우글우글한 게 좌익인데 88년도 30년 전에는 숫자가 사실 얼마나 많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과소평가한 거예요. 게다가 그 숫자는 좌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말하여 그 혁명의 명칭을 뭐라고 부르건 간에 좌익혁명운동을 주도하고 그에 참여하고 그의 지지를 보내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많을 것이다. 이제 숫자 문제가 나옵니다. 왜? 좌익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황장익 씨가 96년도입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